중국은 또 한 번의 역사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 쉽게 기울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파탄이 나고 전쟁을 하려면 경제 파탄이 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위험해지면 불만이 터져 나오죠. 자칫 시진핑 체제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통치 기반도 무너질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게 우리로서는 제일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군사 책임자들이 25년이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도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이 결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격을 한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미국이 타이완을 완전히 분리 독립하기 위해서 나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취임하게 될 총통이 독립을 선언해야 돼요. 총통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그다음에 내가 총통이 되면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천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라면 가서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차지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쟁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피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너무 커요. 그렇게 하기에는. 타이완은 지금 실제적으로 변수가 되지 않아요. 타이완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이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파탄이 나고 전쟁을 하려면 경제 파탄이 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자칫 시진핑 체제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통치 기반도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인들은요, 민주화 요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살게 해달라는 요구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위험해지면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미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한판 붙자, 싸우자, 타이완 독립을 위해서 한번 부딪히자 이렇게 결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대립 시기를 살고 있는데 역사상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전환기죠. 이게 이제 싸움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그럼 무슨 대립인가? 왜 싸우는가? 대립의 성격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냉전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자본주의 대표 국가인 미국, 그리고 우리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중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거 소련과 미국이 싸우던 싸움이 아니라 중국 사회주의하고 미국 자본주의 이렇게 싸우는 거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냉전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중 사이의 대립을 보는 시각은 패권 대립이라는 거죠. 세계 패권을 두고서 경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스페인이 한번 세계 패권을 쥐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도 쥐었었고, 그다음에 영국도 쥐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죠. 그다음에 일본이 한번 세계 패권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로 그냥 미국에게 주자 안침을 당했죠. 그러면 무엇과 뭘 가지고서 대립을 하느냐,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군사력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패권 대립의 속성으로 기술 패권 대립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패권이기도 하지만 기술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새로운 문물, 새로운 기술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튼튼한 배, 멀리 갈 수 있는 배, 큰 배를 쥐고 있는 나라가 차지했죠. 그리고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상업혁명 가지고서 차지했습니다. 미국 과학기술 가지고 세계패권 쥐었습니다. 세계패권은 그렇게 말하자면 기술이라든가 선진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하고 그걸 선점해야 세계패권이 됩니다. 군사력만 세다고 세계패권을 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런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문명의 기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5G라든가 AI라든가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넓게 정의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표준을 먼저 선점하고 기술 표준을 보편화시키는 나라가 다음 패권을 질 겁니다. 표준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다음 세기에 보편화시키지 못하면 절대 패권 국가 1등 국가 되지 못합니다. 다 지금 미국 표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신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대립은 자본과 자본 사이의 대립. 이렇게 합니다. 두 개의 큰 자본끼리 누가 더 큰 시장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와 중국 자본주의의 싸움이다. 사실 중국 개혁개방, 그다음에 중국 기업의 성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장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월가예요. 세계 자본시장에서 제일 이익을 뺄 수 있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하죠. 그리고 압력을 넣습니다. 미국 정부에도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하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중국 기업을 굉장히,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굉장히 지원합니다.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자본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에 미중 대립이, 무역 대립이 이제 굉장히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월스트리트 자본이 중국에 투자한 게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자본 사이에 내가 더 우위의 점에서 그 시장을 먹겠다. 내가 더 돈을 받겠다. 중국 자본에 미국 자본이 지느냐, 아니면 미국 자본이 중국 자본을 먹느냐, 아니면 둘이 협력해서 나눗셈을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이라는 건 허상이다. 충돌이고 자본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이, 이제 마지막 관점은 미중 대립을 문명 간의 대립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문명 체계를 가진 국가이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문명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명과 가치 체계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보다 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문화권, 동양 문화하고 저런 기독교 문명권하고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에서 없었던 새로운 대립이다. 기존의 세계 패권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세계 패권은 대부분 대서양 연안에서 기독교 문명권 국가 안에서 일어난 패권의 전입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다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 안에서의 패권 국가가 서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런 나라가 있었죠. 일본. 비기독교 문명권. 이쪽에서 성장을 해서 세계 패권 근처까지 갔던 나라가 일본이죠.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무릎 꿇렸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달러 패권에 져가지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수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나온 겁니다. 이질적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가치관도 달라요. 제도도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시장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시장은, 자본은 국가를 넘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문명도 아니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고 나하고 친한 친구한테 1등을 내줘요. 그럼 뭐 내 친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정말 너무 이질적인 사람인데 나를 젖히고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안하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미국과 대립이라는 거는 문명적인 대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미중 대립을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사회주의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 사이에, 또는 제도 사이의 대립이라고 보지만 훨씬 더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이 결국은 이길 수도 있고 중국이 결국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면 미중 대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미국이 결국 이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에 줄 서자. 아니야, 중국이 결국은 이길 거야. 그러면 중국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중국에 미리 잘 보이고 줄 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중 대립 시대는 앞으로 오래 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이상 간다고 봐요. 계속 싸우고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지 않은 시대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한쪽으로 정리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까지도 미중 대립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계속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빨리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이 10년을 잘못해서 기울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울어져 간다고 하더라도 3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이 국면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이 쉽게 기울까요? 미국이 절대 쉽게 기울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학습 능력에서 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전이라든가 수많은 착오들을 범했죠. 근데 미국은 교정 능력,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5G에서도, 그리고 4차 산업에서도, AI에서도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에 보면 미국이 상당 정도 교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이 쉽게
망하느냐? 중국도 당분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중국은 하나로 똘똘 뭉칠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니까 시진핑 그래 싫더라도 그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전쟁 중이니까 강한 장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G라 4차 산업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대치하는 국면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제일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중 대립 시대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결국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미중 대립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중 대립 시대라는 엄혹한 시대가 앞으로 한국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극 체제 또는 단극 체제는 굉장히 잘해왔어요. 옛날에 명나라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근대 이후 미국하고 굉장히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빨리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일국 외교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일극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변화될 때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되는 게 제일 좋지만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인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전략은 생각을 바꿔야 나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해야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를 살아오던 그 패러다임으로 지금 이미 국제 정세가 바뀌었고 세계 질서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사고 속에서 미중 대립 시대에 대한 전략을 사고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미중 대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외교 전략, 경제 전략, 발전 전략을 세울 때 이제는 과거 같은 시대가 아니야. 새로운 시대야. 이렇게 전제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오래 갈 수도 있어. 이런 사고 속에서 미중 대립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가 없이는 새로운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패턴을 반복하고 과거 시대의 이익을 누려온 기득권층은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라는 기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망한 우리 역사적인 선례들이 있어요. 명천교체기에 그랬죠. 그 다음에 구한말 때도 그랬죠. 그 사람들은 백성을 중심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위기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예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낡은 사유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더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줄기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필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가 엉망이었던 거죠. 위기 때 그야말로 능력 있는 리더가 나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외교를 잘할 수 있죠.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우리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외교력은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하고만 잘하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친구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친구 어느 나라인지 떠오르나요? 별로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로 가면 잘하면 됐고 미국하고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리더십을 바탕으로 외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나중에 후손들이 저 사람들 정말 한심했다.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정말 엉망이 됐다. 그런 비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미중 대립 시대에 또 한 번의 역사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의 리더나 그 다음에 국민들이 미중 대립 시대를 어떻게 살지를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국민적인 과제로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법은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두 나라가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중 대립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힘들어요. 미국도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일단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미국도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나라 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거 아니겠어요?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에 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맹종해가지고 해결될까요? 미국은 자기 국익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따라갈 때 미국이 그래 했으니까 이렇게 떡고물 나눠줍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문제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익을 나눠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드 고생할 때 중국에 보복당할 때 미국이 도와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택해야 되고 미국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위험을 분산시켜야죠. 중국에 대한 위험도 분산시켜야 되고 미국에 대한 위험도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호주도 힘들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도 여전히 힘듭니다.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들끼리 야 그래 너도 힘들지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도 손잡고 같이 대응하자. 서로 얘기하자. 이러한 친구들을 만드는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의 나라들 미중 대립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예컨대 독일도 중국과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가치적으로는 미국에 가 있죠. 그러니까 독일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동남아 국가들도 중견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 시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면 이 블록 자체가 누구 나라에게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미국에 더 충성심을 보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중국에 더 충성심을 보여야 돼. 이제 중국이 뜰 거야. 이런 생각만 하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친구를 만드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요 한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그거 한국 거 아니야 중국 거야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많아요. 최근에 중국 컨텐츠 영화든 드라마든 중국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듭니다. 세계 시장으로 못 나가고 선호를 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 컨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국인들이 다 자기 문화를 훔쳐갔다라고 자꾸 공격하는 거죠. 세계기구에서 자국 정부를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20%,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한 20, 30%만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중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80%가 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 그 사회주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미국에서 조사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중국과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중국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우리 MZ세대하고 중국의 MZ세대를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중국이 성장할 때 중국이 92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연 10%씩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거의 더블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탈퇴편에 위성도 발사하고 그리고 미중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파워가 안 되겠다. 쟤네들은 지금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국이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오쩌둥 시대는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느 날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야? 이건 모르는 거죠. 한국 여행 가봐도 미국 여행 가봐도 우리나라하고 뭐 상해하고 베이징하고 큰 차이 없던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하는 과정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상하이 엑스포라든가 그다음에 우주 굴기라고 중국에서 표현하는 이런 거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국가, 민족, 나라에 대해 그리고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MZ세대의 특징은 애국주의 민족주의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집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풍족한 먹거리도 주고 입을거리도 주고 우리 집에 살림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자꾸 비난하고 너네 집에 이런 문제 있어 하면 이제 맞고 싶은 심리 생기겠죠.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특징이에요. 비슷한 점도 많아요. 중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체제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거든요. 굉장히 능력주의적으로 돌아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미국스러워요. 능력 있는 사람만 출세시키고 돈 많이 주고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취업도 힘들고 생존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서울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사겠어요? 집을 못 사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은 심해지죠. 노동 강도는 세지죠. 돈을 모아도 집은 살 수가 없죠. 이런 압박감에 이제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MZ 세대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하고 많이 비슷하죠. 유행어를 보면 비슷해요. 우리도 이제 한국의 청년과 MZ 세대들이 3포 세대를 뛰어넘어서 M포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생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 생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환생 스토리가 우리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중국에도 보면 이제는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나는 포기하고 들어 놓아버리겠다. 그래서 탕핑이라는 유행어가 나옵니다. 들어 놓아서 그냥 편안히 그냥 나는 지내겠다.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어로는 네이주엔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유행을 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학술 용어예요. 어떤 요소를 투입해도 생산성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리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생산력이 증가되지 않고 이제 효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고갈만 되고 탈진되는 이런 상태.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말이 내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유행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행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가 간다고 할 때 그 상자.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근데 이 상문화 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는 이제 불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부처님 할 때 불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차라리 정신으로 위로나 하면서 그렇게 득도하자. 이런 말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행으로 보자면요. 한국의 청년들이나 지금 중국의 청년들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제 경제 체제를 보자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중국이 정치로 보자면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 경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중 문화를 두고서 싸우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둘 다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 불만을 상대 국가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도 청년과 청소년층에서 혐오 정서가 늘어나듯이 중국도 청년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혐오 표현이 늘어납니다. 그 창구를 이제 한국에다도 표출하고 중국에다도 표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런 점이 다릅니다. 한국의 우리 청년들은 자 그래 이게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기어이 한번 살아볼 거야. 이겨볼 거야. 이뤄볼 거야.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갓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청년들 그런 의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어쨌든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사회주의 체제고 계속 새로운 계급제 사회가 되고 있고 새로운 봉건제 사회가 되고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있으니까 종교로 귀의해서 불교 스님이 되든지 그냥 들어 놓아버리겠다. 이런 정서는 굉장히 도교적이고 노장적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MZ세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일 것 같은데 중국의 기성세대는 오히려 한국에 우호적이고 반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성세대가 좀 더 중국에 우호적이에요. 젊은 세대로 올수록 중국에 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젊은 세대가 지금 한중 두 나라를 상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제 젊은 세대가 지금 직면한 자국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만, 이것이 이제 혐오의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 갈등이 중국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중국 MZ 세대의 경우는 민족적 또는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중국 애국주의, 민족주의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도 그래도 아직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문화가 문제가 있어요. 구독자들께서 중국 컨텐츠 최근에 거 구독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예전에 한국인들은 중국 영화도 많이 보고 중국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마 구독자들께서 최근에 중국 컨텐츠를 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중국 컨텐츠 영화든 드라마든 대부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 중국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듭니다. 국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안에 그 내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애국주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시장이 작으니까 결국은 세계 시장을 보고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보편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문화적 컨텐츠는 세계 시장으로 못 나가고 보편적인 어떤 선호를 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 컨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이 문화적 자존감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양적인 것 또는 동아시아적인 걸 보면 아 저거 중국적인 거네, 차이니스 스타일이네 이렇게 봤죠. 근데 갓 보고 한국 스타일 보고 이러면 오 저게 원래 한국 거구나. 동아시아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한국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를 많이 보고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보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존심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인들이 다 자기 문화를 훔쳐갔다라고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거 사실 중국에서 기원했는데 그거 한국 거 아니야, 중국 거야. 이런 시비를 지금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유일하게 문화적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문화가 비슷해요. 그리고 3,000년, 길게는 한 5,00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거의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거 다 우리 중국에서 기원했어.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소유권, 그 다음에 종주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적 보수주의 또는 문화 보수주의하고 정사하고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색깔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농담처럼 하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기예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 중에 한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많아요. 14학명 중에 왜 없겠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한류가 가장 피크를 쳤던 90년대 후반에도 대장금이 들어가고 막 할 때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 늘 보고 공식적으로 유통이 안 되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연결해서 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확실히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40대 이상들은 사실은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그 다음에 10대, 30대 초반 사람들은 사드 사태 이후에는 공식적인 방송 채널에서는 한류 콘텐츠가 방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류 드라마 또는 영화를 또는 케이팝을 접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는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선호도는 있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한류 팬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죠. 그리고 드라마를 여전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불법 다운을 받아서 보는 건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런 수요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 시장이 망한다. 중국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삼성 휴대폰은 중국인들이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매출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상품, 한국 제품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이제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도 매출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중국 화장품이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 제품, 한국 기업 중에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온 초코파이 여전히 잘 팔리지 않습니까? 오리온 과자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소비재 중에서 풀몬 제품, 풀몬이 중국에서 두부로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어서 적자를 봤죠. 그런데 공장도 증설하고 코로나 시기에 공장을 증설했어요. 두부는 중국 두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풀몬이 지금 도전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풀몬의 삼계탕이 아주 새롭게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몬이 올해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성장하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우유 시장, 한국 생우유, 연세우유 같은 경우에도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생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요, 자국 식품의 안전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근데 우유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분유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분유파동이 났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애인데 좋은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중국산 분유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 분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문제는 분유는 호주에서도 들여올 수 있는데 생우유 어떡하겠습니까? 한국의 우유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유를 해요, 농장에서. 그러다가 내일 중국에 풀어버릴 수 있는 나라, 이거 한국밖에 없습니다. 가깝죠. 이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상해나 베이징 가는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걸려요. 그렇죠? 근데 중국 안에서 내몽고나 저쪽에서 우유를 빼가지고 베이징까지 오는데 이보다 훨씬 2배는 걸립니다, 비행기로. 그러면 운송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이 더 덜 걸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 식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중국인들의 신뢰도가 있지요. 생우유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있죠.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한 기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돈 버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의 빈 곳 많거든요. 그 중국을 우리가 바둑 두듯이 빈 곳을 기어이 파고들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잖아요. 물론 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장악을 하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더라도 있는 한,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와 현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 기업은 왜 실패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싸들고 나와버렸죠.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들어가서 실패했다. 그게 이제 구어차오라고 그러죠. 이제 애국 소비 때문에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가 애국 소비를 하는데 왜 아이폰은 그럼 점유율이 중국 폰보다 더 높을까요? 미중 갈등이 그렇게 심한데 아이폰 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한국제에서 실패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매출이 이렇게 줄었다면 일본 차도 실패를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 차가 작년에는 매출이 줄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애국 소비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하고 와서 너무 쉽게 나라 탓해요. 이게 국가적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돼서 그랬다. 그런데 이거 왜 이 제품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기업들, 제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국 식당 중국에서 많이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야채를 무한 리필하게 생야채를 해주는 한식 식당 너무 잘 나가잖아요. 중국에 그런 게 없잖아요. 신선한 야채를 무한 리필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깃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다 실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국을 하나의 시장, 그다음에 하나의 소비 패턴만 있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국 끝났다. 중국의 경제는 이제 꼬라박고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철수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철수해라. 이제 정부 관계자가 이제 기업들을 모아놓고 철수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공인들 모아놓고. 근데 그 상공인들 중에는 돈 많이 아직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위험도가 낮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흔들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어봤자 별로 영향이 없는 것들만. 소비재,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대 왕으로, 궁 대 궁으로 장기 뒤듯이 공산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기병전을 해야 되고 유격전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14억 대 5천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빈 곳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중국을 이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을 결국은 시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빼먹고 나와야죠. 그리고 아직은 빼먹을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듭니다.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거하고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중국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일본은. 왜구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결국은 조선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조선이 길을 내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궁극적인 갈 길은 명나라 정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의 목표는 결국 중국 정복이었어요. 그리고 중일전쟁이 또 근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의 먹을 뻔했죠. 그러면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정복하려면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이 임을 먹으면 배탈 나고 위험하다. 여기에는 이런 광물이 좋다. 그리고 이런 채소는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조사해야죠. 그래야 거기 가서 전쟁을 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죠. 그리고 광물 같은 거 빼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조사를 치밀하게 합니다. 언제부터 했을까요? 임진왜란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늘 중국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예전부터 축적해 놓은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쁘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을 정복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정복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침략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일본처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14억이지만 이 성 사람들 다르고 이 성 다르고 저쪽 성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중국은 여러 개예요. 그런데 하나로 생각하고 중국 연구 별로 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죠. 예전에 제조업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사장님들 중국어 못해도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오셨어요. 그냥 거기서 물건만 만들어 와서 세계 시장에 팔면 되니까요. 이거는 중국 몰라도 되고 심지어 중국어 하나 못해도 사업하시는 한국인들 돈 많이 벌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14억이라는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개념으로 세계 공장 개념으로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 개념으로 중국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하지 않죠.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고 나면 본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베이징 지사에서 영업 실패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애국 소비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탓은 안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 기업에서 중국 주재원을 파견할 때도 중국 통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못하는 사람 그냥 1년 연수해가지고 보냅니다. 한국에서 업무 능력이 인정된 사람 보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중국 못 이겨요. 중국 시장에서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기본 태도는 진짜 제가 중국을 한번 이거 정복해 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진짜 전쟁하듯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빈 곳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중국의 약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지금 중국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그 제품들은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중국 한자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자를 쓰려면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어서 그거를 모방하는 거,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문화 하면 짝퉁 문화. 사실은 이제 중국이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짝퉁은 사실은 내가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은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을 갖고 싶고 비싼 브랜드를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조품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사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도 싼 가격에 그거를 이제 만들지 못하니까 베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그렇게 짝퉁 문화가 아직도 계속 있냐 하면은 중국이 14억인데 그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단에 저층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한번 나도 명품 아이폰 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비슷한 거를 써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좀 약하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규제가 강해지면 상당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굉장히 넓게 퍼졌다라는 거는 중국의 소비층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그거를 지적재산권을 훔치는데 규제 또는 그 간섭을 쉽게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막 계속 단속하면 중국인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나도 그래도 흉내내더라도 모조품 하면 이미테이션 들고 다니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계속 단속해버려요. 그럼 불만이 쌓이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으로 보자면 중국인들이 모방을 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한자를 쓰려면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획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어서 그거를 모방하는 거,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전통들이 문화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방 문화가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유행하다. 이건 문화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이제 문화적인 설명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은 측면,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짜 문화, 짝퉁 문화가 훨씬 더 유행했다고 봅니다.
흔히 중국 하면 관시 문화인 나라다. 그리고 관시가 없으면 중국까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준어는 관시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한자로 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 다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고 동문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친구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 네트워크 문화, 사적인 네트워크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우리의 그런 네트워크 문화하고 중국의 관시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시라는 게 뭐냐면 친한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하면 친할수록 뭔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알고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게 이제 관시 문화예요. 우리도 그래요. 친한 사람들 자리도 주고 경제적 혜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시가 중요하니까 술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하면 관시 만들어주겠지 이 생각만 하는데 중국의 관시 문화하고 우리의 인적인 네트워크하고 둘 사이에 있는 차이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사실은 수직적인 상하 위계 질서는 약해요. 근데 우리는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더 세요. 이제 이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 중국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100% 친구, 그 다음에 50% 친구, 그 다음에 30%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의 구조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집단으로 만나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동아리 출신 이렇게 만들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참 한심하다 그러는 게 초등학교 때 누군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만나요. 어느 자리에 있으면 거기 나왔어? 그래 내가 그 자리 줄게 이렇게 해요. 사실 둘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집단으로 만나요.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파벌이 생기고 무슨 고등학교 나왔니 무슨 대학교 나왔니 이게 굉장히 세요. 근데 중국은 집단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파벌을 만들고 관시를 만들지만 개인이에요. 그 고등학교 나와도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진핑 칭화대 나왔지만 칭화대파는 없어요. 공청당파나 그 다음에 태자당은 있어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관시를 맺어야 되느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는 이익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 것도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익을 주고받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형제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는 관계, 형제 관계처럼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관시를 맺는다라는 거는 내가 수입을 할 때 이 철강을 수입하는데 1톤에 예를 들어서 100불 그런데 더 친하면 이거를 95불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시 네트워크가 이익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인간관계를 맺어라, 관시를 맺어라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착각. 한국인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빨리 열어놔요.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같이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먹으면 에이 그래 내일부터 형님 동생 하자. 그리고 이제 가족 식구도 다 알려주고 우리 몇 명이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근데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번 밥 먹는다고 해도 절대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죠. 중국인들은 사람의 마음은 오래 사귀어봐야 하는 것이고 말의 힘은 먼 길을 달리게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렇죠. 오래 사귀어봐야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죠. 중국은 나라가 커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사실은 나를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오랜 시간을 두고서 많은 일을 통해서 두고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진짜 나하고 친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밥 한 끼 먹었다고 마음을 열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 오늘 밥 한 끼 먹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수소문해보는 방법이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든가 이러면 너 그 사람 알아? 그럼 네 아는데 이게 두세 다리만 건너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루 만에 마음을 터놓고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에이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먹고 친구합시다 악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볼낯이 없어. 아이고, 그거 창피해서 어떡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낫과 면이라고 하는데 좀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중국에도 이제 그 한자로 표현하면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아이고, 볼낯이 없어. 아이고, 내가 낯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죠. 사실은 체면을 중시한다라는 게 우리는 특수한 상황적인 경우에만 체면을 중시하지만 중국인들은 일상의 대화, 사람 만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도 체면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가서 중국어를 조금 하는 거 중국에 이렇죠. 아, 이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음식이군요. 자신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얘기하면 중국인들은 와, 사장님 중국 문화 진짜 잘하시네요. 중국 통이세요. 이렇게 축혀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왜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허풍, 과장, 그 다음에 상대를 이렇게 막 축겨 올리느냐?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면 문화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있고 그것이 일상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체면이 손상당했을 경우에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한 것보다 더 심하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내 체면을 깎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국가 이것에 대한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외국인 만나도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대통령 이게 문제야라고 쉽게 막 얘기하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남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체면 문화를 생각할 때 중국인들은 허례허식 차원에서 체면을 중시하니까 가격도 세게 매기고 이제 고가 상품 팔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중국 체면 문화의 일부만 보는 거죠. 일상에서 중국인들이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체면을 존중해서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회를 볼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중국을 소비에트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중국을 보는 것. 그렇게 보면 중국 사회 전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것은 자본적으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원리 속에서 사회가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관점은 이제 중국 사회를 볼 때 너무 전통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당나라 보듯이 그다음에 삼국지 보듯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 사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사회 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착각은 문화적으로 저기도 유교 사회니까 우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돌아가는 원리,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을 정말 잘못 본 겁니다. 유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교 중에서도 주자학의 나라예요. 가장 근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관념적인 이 주자학의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도교적으로 살고 불교적으로 삽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되니까 유교 경전을 외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중국은 송나라 이후부터는 근세 사회로 발전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분을 계속해서 상속하는, 이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고관이었으면 자식도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데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왜 없어졌느냐? 과거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황제가 보니까 내가 황제이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귀족들이 자기들 권력을 쥐고 있고 한번 권력을 쥐면 계속 세습을 합니다. 황제가 사람을 못 쓰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되겠다. 그럼 뭐냐? 실력 있는 사람, 시험으로 뽑자. 그래서 과목을 통해서 선발한다라는 뜻의 과거제도를 이제 실시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과거제도가 도입되고 나니까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귀족들이 반발하죠. 아니, 내 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못 하는데 시험 보라고? 반발하죠. 기득권층이 다 반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과거로 뽑는 사람, 그 다음에 여전히 귀족의 자녀들, 이것들이 이제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귀족 계급들이 몰락을 하죠. 자기 아들이 시험 봤는데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귀족 세력은 해체돼요. 이제 능력제가 되는 겁니다. 이 능력주의가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실현된 데가 중국입니다. 이 사회가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출세하고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장사하죠. 이제 신분제가 똑같아졌어. 그러면 천민 없으냐?
천민도 있었어요. 근데 천민은 이제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한을 둡니다. 2년 동안 천민에 뒀다가 말하자면 형을 살고 나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양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아니 교수님 저기 중국 드라마 보면 누차해, 아이고 노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옛날 윗사람들 모시는 거 나오던데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양반과 노비의 관계가 아니라 돈 받고 이른바 심부름하면 하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양반이라는 세습이 있었죠. 신분제가 쫙 있었죠. 과거 제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지만 두 나라 과거 제도 실질을 보면 달라요. 우리는 양반제를 두는 상태에서 이거 세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수능을 하는 거고 이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특권층이 없이 그냥 시험 하나만 뽑는 겁니다. 양반이 있는 상태에서 과거 제도를 하면 누가 더 공부 잘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겠습니까? 양반집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반집 아들은 돈도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될 때고 그러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외 선생도 좋은 과외 선생 붙여줄 때고 그러면 시험 잘 보겠죠.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과거 제도를 한 겁니다. 양반이라는 기득권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더 강화돼 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송나라 이후부터 이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그때부터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가면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 받고 이렇게 똑같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러면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이 달랐는데요. 그러면 이제 각자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식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이 적은 사람이 자기 상사가 되는 거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양반이라는 것부터 신분제가 계속 또 유지하고 이걸 혁신적으로 이게 철폐된 적이 사실은 혁명을 통해서 뒤집힌 적도 없고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걸 해체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체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 한번 이제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익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 능력에 따른 출세 이거에 이제 훨씬 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 많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요즘 우리 청년들 거기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진즉 그런 것들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인 유전자라든가 이게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에요. 중국은 기회평등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평등은 보장하지 않아요. 예컨대 중국은 예전에 재산을 나눠줄 때 n분의 1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선 초기에는 우리도 n분의 1로 나눠줬어요. 경국대전에도 그렇게 써있고. 근데 이제 중후기로 오면서 주자학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큰아들한테 다 줍니다. 그 큰아들이 제사 지낸다라는 명분으로 제일 많이 가죠. 그리고 싸움이 나죠. 근데 중국은 n분의 1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집 안 간 딸까지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n분의 1로 재산을 받았으면 재산은 누가 모셔야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받았으니까 내 의무를 해야죠. 인간관계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왔으니까 각오하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서. 우리는 큰아들이 다 받으니까 큰아들이 제사를 모실 권리, 의무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회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친형제라도 뭘 분명히 해야 되냐? 먼저 셈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는 셈을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야 이거 돈 따지고 그러면 야 쟤 진짜 치사해. 쟤는 형제들끼리도 저렇게 돈을 따져요. 글쎄 형제가 없고 쟤 좀 인간성이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중국은 아직도 상속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속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나눠줘라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인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n분의 1로 나눠줘 버려요. 그게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성과급이라고 하면 팀별로도 나눠주지만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팀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있겠죠. 그러니까 팀별로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팀별로도 줘야지만 개인적으로도 줘야 되죠. 우리는 사실 유교적인 그 수직 체계가 있는 데다가 일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평생 고용을 보장하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수직적인 사회고 그리고 연공제가 일본의 독특한 임금 체계거든요.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른 사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너무 사회주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중국 사회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중국 사람들 정말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